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세상이 어수선하고 두 분도 엄청 바쁘시죠. 예. 참 하루하루 정말 뉴스가 쏟아져서 그냥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데요. 네. 어제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거셌고 저희도 앞서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의견도 들어봤고 국민의힘 의원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권한대행에 대한 이게 맞느냐 오르냐 뭐 옳으냐 틀리냐 이거에 대한 논제는 둘째치고라도 좀 원칙적으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하게 구성돼서 충분하게 심리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게 입법기관이나 또는 지금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여러 논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충원해서 9명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을 지금 입법부가 결정을 해서 탄핵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고의로 지연이나 방해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걸 하는 게 그거는 유불리를 떠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할 수 있느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어제 사무처장이 공보관이 대변인격으로 지금 얘기를 했었고 이미 과거에도 선례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거에 문제가 되는 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에서 그동안 법률이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와 거리를 구분해서 권한대행의 권한이 분리돼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든 거리들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권한대행은 이러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도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장 추천목 그다음에 지금은 또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임명 가능하다. 권한대행의 권한 속에서도 그리고 그걸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입법부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일을 비롯해서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의 직무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 그렇죠. 또는 뭐 여야의 정치적 견해 그리고 과거 선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대표가 이선희 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일 때는 임명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전에 이미 추천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고 네. 또 그 당시에 또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임명할 하면 안 현재 된다. 재판관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도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타협책으로 임명은 하긴 하는데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일 때까지는 임명 안 하고 나중에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통령직이 없어졌을 때 가서 임명을 했던 그 선례가 있는데 네. 뭐 그 선례를 따르면 제일 무난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좀 논란이 분분한 것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비롯해서 타 기관이 추천한 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그게 의무냐 또는 권한이냐 그리고 의무라고 하더라도 이게 기계적인 거냐 그냥 추천하면 무조건 100% 그대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일정한 판단 재량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추천은 했지만 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행하는 대행도 당연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관례 또 여야의 정치적 입장 또는 전문가들의 해석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형식적 임명권이 있고 실질적 임명권이 있는데 지금 3명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라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국회 추천목 아니냐. 근데 그리고 국회가 이미 추천을 했으면 그냥 절차상 그냥 임명장 주는 절차만 남아 있는 건데
이걸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 이제 대행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사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일부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일부는 기관들의 추천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게 대통령 권한이 100% 재량이고 추천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추천이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조건 그 임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그 사이에서 해석이나 관례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최민희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이 케이스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기계적인 임명권이고 전혀 재량이 없고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100% 그대로 그냥 도장만 찍어서 임명장만 수여돼 임명이 아니라 임명장 수여죠 사실 그래 되면은 네. 임명장 수여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대통령이 그걸 비토했을 때 그 문제가 됐어야 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가서 이거 대통령이 권한 남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든지 그랬는데 그게 넘어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케이스만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장만 수여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해 오더라도 자기가 이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 얘기도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한대행의 이 권한과 관련돼서는 이 능동적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소극적 제한적으로 사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 저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어떤 거냐면 국회나 국회 추천목, 대법원장 추천목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인사의 권한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거기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제처에 의뢰해서 이 사람들이 임명하는데 뭔가 권한이나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는 임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최민희 의원 경우에도 그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는 그 국회의장께서 국회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그 법제실이 있거든요. 국회에요. 법제실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대통령은 법제처를 통해서 뭐가 이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00% 양보해서 그러한 논란이 있으면 그거는 저는 권한대행이 이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임명하기가 어렵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 3명도 일괄해서 이거는 내가 다 권한대행이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유권 해석을 법제처든 아니면 법원에든 어디든 물어보라는 거죠. 보통 이제 행정부는 법제처에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격과 권한에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법답에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 그러니까 타기관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국회 추천 몫에 대한 것은 그 정도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비토하고 나는 국회가 아무리 추천해도 난 안 할 거야. 이 정도의 권한은 원래 대통령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하나만 더. 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권한대행이 거부권이요. 예. 저는 그 문제도 사실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제처의 의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행에 따라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이게 현실 속으로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네요. 그 입장을 좀 명확하게 어떤 법적 근거를 대서 이건 불가피하게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든지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근거를 정확하게 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 저는 재량의 범위에서 저는 대통령도 그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부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은 다 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100%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한 대행은 그냥 현상 유지. 현재 있는 것 그대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계엄선 복권, 국군 통수권 또는
선전 포고권 예.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대행이 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내란이나 폭동이 난다고 하면은 군한 대행이 그 계엄 선포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외국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선전 포고 안 할 수 없거든요. 국군 통수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원칙의 문제 이전에 상황과 맥락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관리만 해야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100%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상황과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였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거부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법하고 양곡법을 비롯한 6가지 법안이 지금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그 권한 대행이 지금 그 총리실 참모들한테 검토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무회의에서 정하게 되겠지만 뭐 이제 총리의 입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시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은지 그 기준을 이제 삼아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국가의 미래라고 그랬는데 국가의 미래한 건 결국은 국익이거든요. 국민과 나라에 유익하냐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법 같은 경우는 헌법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검토 대상일 것 같고 양곡법을 비롯한 그런 몇 가지 농업 관련 법안은 아마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하면 하나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 두 번째는 다 일괄적으로 보지 말고 건 바이 건으로 좀 볼 필요도 있다. 이 두 말씀을 종합 정리를 그렇게 하면 예. 여기서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드려볼게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한정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국가 중대사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 중대사를 6명의 헌법재판관만 가지고 판단하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 이것은 원칙과 조문의 문제를 넘어서서 상식의 범위에서도 이건 한번 그쳐놓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고 뭐 신속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엄중하게, 엄격하게 이 판단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부나 다른 어떤 그 행정기관에서 이번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그 3명이 기왕에 추천이 됐고 국회가 그럼 그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천하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3명이 법적 절차, 그러니까 이제 임명에 있어서 어떤 자격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슨 이해충돌, 과거에 어떤 이런 중대한 결격 사유가 국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행정부가 발견했다면 법제처 같은 데를 통해서 의뢰해서 발견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3명 중에라도 문제 없을 3명 다 하고 아니면 그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도 임명해서 최대한 9명에 맞춰서 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진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신속 공정하게 한다고 했죠. 예, 예. 뭐 신속하고 정확하게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아무튼 예. 결국 이제 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는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9명이 갖춰져야 나중에 이 정통성 시비가 없거든요. 6명이 하게 되면은 그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간에 그 결정에 승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문제 삼을 겁니다. 그건 헌법적으로 이건 하자가 있다라고 하고 계속 불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없애려고 하면은 9명이 되도록 기다려서 심리하고 또 이제 판결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근데 신속하게 하려면은 그 9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6명이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그 둘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평의를 거쳐 가지고 6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결정까지도 할 수는 있다고 했죠. 만장일치라는 예. 조건 하에서 왜냐하면 최소 6명의 어떤 그 아직 그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최종 답변 안 나온 것 같아요. 내부 그 검토 중이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법의 그 조문 사항에도 그렇고 최소 7명 이상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게 그래 나중에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 9명을 맞추는 게 좋지 9명이 꼭 돼야만 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에서 8대 0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꼭 9명을 해야만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7명은 맞추는 게 그 논란을 그 추구 이후에 논란을 좀 그 막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사실은 8명 중에 6명은 내부적으로 뭐 동의를 그 인용을 그 인용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그 6명도 사실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2명이 반대했다는 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은 만장일치로 해버렸거든요. 반대했던 분들도 그냥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통합성이라든지 이후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만장일치라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예. 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명이 할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고 6명이 다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 형식적 하자 문제 때문에 계속 두고 이게 불씨가 될 수 있어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볼게요. 일어나고 있는 게 정치 아닌가요? 정치는 길을 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이걸 생각하면 저게 걸리고 저걸 생각하면 이게 걸리면 거기서는 결국은 오히려 정치권이 정치 협상을 통해서 길을 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늘 대통령 탄핵이 되면 대통령 탄핵보다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 흔히 얘기해서 이제 지나간 상황이 돼버려요. 물론 앞으로 이제 인용이 될 거냐 기각이 될 거냐가 남아 있지만 벌써 그 정치권의 눈이 다 차기 대선에 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뭐 저 여러 가지 지금 그 이 국민적 고통이 심한 시기 때문에 정치가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타협보다는 대결과 그 서로 간의 경쟁이 가열화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건가 하는 문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치권의 영역인데 어쨌든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여야 그 협의체 구성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좀 더 리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뭘 한 거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 여야가 하는 것보다는 국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지금 권력 그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그런 속에서 권한 대행과 이 문제를 취약해진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백으로 리더십이 취약해진 정부를 그 백업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국회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의장하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한번 만났고 그래서 뭔가 협의 구상을 합의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주체라 그럴까? 그 여야가 그 어떠한 형태든 당대표가 아니면 원내대표들이 좀 참여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그 길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 이거 말고 차라리 의장이 주도해서 뭐를 하면 하겠다 이런 취지의 뭔가 발언을 하던데 오히려 이게 하나의 그 절충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도 모든 그 뭐 대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안 하겠다는 게 걷어차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여당에서 한번 수정 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장이 나서는 것도 형식상으로는 좀 더 이제 그 통합력이 생기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게 여야 합의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대행의 권한 직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나 관례나 뭐 또 여야 간의 어떤 그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제일 안정적인 거는 국민이 지지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케이스든 간에 국민 다수가 그거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면 된다라고 되면은 되는 것인데 그걸 대변하는 게 이제 국회지 않습니까? 그 국회가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이제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만큼 힘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국회가 22대 들어와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 그 방탄 때문에 여야가 격렬하게 지금 대치를 해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는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과제여서 거기에 방탄을 올인했는데 이제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잘하면 바로 대통령이 몇 달 안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희망,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이 방탄 때문에도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더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상황이니까 더 이제 이게 이제 대선 전초전이 돼가지고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뭐 그 국회의장이 맡는다고 해서 그걸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만약에 통합 조정을 해가지고 그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면 그 국회의장은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겠느냐 이런 말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문제죠.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22대 들어와서 특히나 지금 그 서로 간의 여야 대치가 가속화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된다고는 어떤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많았었고. 서로 간에 이제 지금 현재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양곡법 등의 법안 자체는 탄핵 이전부터 진행된 사안이었어요. 네. 그러나 당분간 앞으로 한 몇 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길면 한 6개월, 짧으면 한 2, 3개월 안에 권한대행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속에서는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국회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권한대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권한대행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국회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의 이 국회 운영을 조금 더 협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합의 형태로 운영해 가는 게 민주당도 좀 절제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자꾸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대안을 내면서 적극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내부 정리가 좀 우선돼야 될 부분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지도체제나 이런 게 일단 좀 먼저 정비가 돼야 안에서 뭔가 어떤 그래도 일목요연한 입장 정리가 돼야 협상이라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은 어떤 내부 단속이 더 급선무다 이런 것도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당대표였지만 한동훈 대표나 그 가까운 분들이 그 세력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소수여서 그렇죠. 제대로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또 거기하고 또 대통령하고 또 이 대립관계가 되다 보니까 당내에는 친윤친한 이 갈등이 계속돼 있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뭐 현실적으로는 친윤 체제가 들어선 거죠. 그렇죠. 권한 대행 체제가 친윤 그렇죠. 체제고 그 체제에서 또 비대위가 들어서면 거기도 또 친윤 체제일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다수인 친윤이 끌고 가는 체제가 돼서 뭐 야당하고 협상할 때 대화할 때 있어 가지고 이 내부의 혼선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그 친윤 체제가 야당하고 입장에 좀 각이 굉장히 예각이 있는 그런 체제여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 있을 때보다는 대화가 더 어렵고 소통이 어렵고 합의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를 오래 하면 여의도에 갇힐 때가 많아요. 맞아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있는 게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세계가 다인 것 같이 느껴서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혜진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보기에는 정권을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를 여야가 서로 그러니까 정권을 내주고 뺏어오고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국민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뭐 이러저런 문제, 뭐 그 어떤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도 다 국민이 감안해서 판단하고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런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잊어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진짜 다시 한번 새로 태어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 선택이 바르게 되도록 국민 스스로가 결국 이제 정당하고 정치권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주권자가. 근데 나중에 국민들이 그때 그렇게 말았을 걸 해보는 게 잘못됐는데 그때 정치권이 뭐 했나 이런 원망을 안 듣도록 하는 것도 또
정치권의 역할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는데 5년 만에 심판을 했고 그 심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없으니까 윤석열 같이 그 문재인 정권 사람을 띄워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힘에게 그냥 빌려줘가지고라도 또 심판해버리고 그런 사단이 그런 어떤 변칙적인 그런 선택이 오늘 이런 사태의 또 원인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장 간편한 길은 법조문 따라가는 길인데 법조문이 모호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어떤 정치권이 나서서 해석을 하고 길을 내는 건데 정치권이 또 그걸 못하면 결국은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두 분의 말씀은 공통된 건 이겁니다. 그래서 개헌 반대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섰던 그 심정으로 어찌 본다면 여론의 광장에 좀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이걸 뭐 결론으로 좀 내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